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프랑스 같은 유럽 동맹국들에 강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란 전쟁에 같이 참전해달라고요. 그런데 유럽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우리는 안 간다고.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결국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동맹국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잠깐 시간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과 이란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핵합의라는 역사적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전쟁 대신 대화를 선택한 외교의 승리라고 다들 환호했죠. 그리고 몇 년 후 트럼프가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 지우기라며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 합의에 사람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독재 정권은 자국민 수만 명을 학살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완전히 별개처럼 보이는 이 두 사건, 사실은 하나의 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란과 전면전을 선택했을까요? 대부분의 언론이 이 전쟁을 설명하는 방식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했고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군사행동에 나섰다는 거죠. 실제로 이란은 오랫동안 핵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들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농축 우라늄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죠.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핵을 손에 쥐는 순간 중동의 세력 균형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동맹국 전체가 핵을 가진 적대 국가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명분은 꽤 명확해 보입니다.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행동. 많은 언론이 이 프레임으로 보도했고 많은 시청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이란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전 세계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까지 6강대국과 함께 서명한 공식 합의였죠. 그 합의가 있었는데 왜 결국 전쟁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핵 합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2015년에 핵 안 만들겠다고 합의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합의를 파기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은 비판이었죠. 멀쩡한 외교 성과를 왜 걷어차냐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뭔가 결정적인 게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핵합의, 공식 명칭으로 JCPOA는 이란의 핵 개발, 딱 그것만 제안했습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에 무기를 보내는 것, 하마스에 자금을 대는 것, 예멘 후티 반군을 훈련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합의의 테두리 밖이었죠. 미국 본토나 유럽까지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손도 못 댄 겁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의문 안에는 일몰조항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핵 개발 제한이 자동으로 풀리는 유효기간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핵 개발을 영구적으로 막은 게 아니라 잠깐 밀어놓은 것에 불과했던 거죠. 결국 이 합의는 전쟁을 막은 게 아니라 전쟁을 10년 뒤로 밀어놓은 것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고 부른 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2015년 핵합의가 체결되고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를 풀어주자 이란은 다시 석유를 팔아 막대한 달러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이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쓰였을까요? 현실은 달랐습니다. 풀린 돈의 상당 부분은 헤즈볼라에 정밀 미사일을 공급하고 하마스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예멘 후티 반군에게는 드론과 미사일 기술을 넘기는데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대리 세력들은 이란의 손을 직접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중동 전역을 흔들 수 있는 이란의 전략적 도구였던 거죠. 핵은 안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중동의 불안정은 오히려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이 합의를 파기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JCPOA를 공식 파기하고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새로운 합의를 만드는 대신 이란의 숨통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조여버리는 방향을 선택한 거죠. 미국이 꺼내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달러였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결제되는 구조에서 미국이 이란을 달러 결제망에서 차단해버리자 이란 경제는 사실상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까지 더해지면서 이란의 외화 수입은 급격히 말라붙었죠. 그 결과는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는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폭락을 거듭해 한때 달러당 140만 리알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물가는 치솟았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이란 시민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죠.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란 정권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쪼그라드는 경제 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을 먼저 챙기는 방향이 있었죠. 하지만 정권이 선택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한된 재원을 미사일 개발에 계속 쏟아붓고 대리 세력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굶주리는 동안에도 무기에 돈을 댄 겁니다. 결국 이란 국민을 고통으로 밀어넣은 건 제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앞에서 국민 대신 무기를 선택한 정권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던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2년에는 대규모 봉기가 이란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의 대응은 개혁도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저격수를 배치하고 군을 동원해 시위대를 향해 실탄을 썼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자국민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이란이 내부 단속에 집중하는 사이 밖에서는 또 다른 위협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민간 상선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습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이 바닷길이 막히자 화물선들은 아프리카 대륙을 빈 돌아가는 훨씬 긴 항로를 택해야 했고 운송 비용과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물가를 흔들고 전 세계 기업들의 원가 구조를 뒤틀어버리는 문제였죠. 자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정권, 그리고 그 정권이 키워온 대리 세력들이 전 세계 바닷길을 위협하는 상황. 미국 입장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바로 이 시점이 군사적 행동을 결심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이 구도 속에서 각자가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뼈아픈 결과를 맞이한 건 이란 국민들입니다. 이들은 이 전쟁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권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제는 무너졌고 핵 개발을 결정한 것도 대리 세력에 돈을 쏟아부은 것도 시위대에 총을 겨눈 것도 모두 정권의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갔죠. 유럽도 피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후티 반군의 홍해 도발로 유럽행 화물선들이 아프리카를 우회하기 시작하면서 물류 비용은 치솟았습니다.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이미 높아진 물가는 더욱 자극을 받았죠. 전쟁과 거리를 뒀음에도 그 여파는 이미 유럽 경제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내부 학살로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가는 바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부 혼란에 빠진 국가는 외부의 군사적 압박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병력 운용이 분산되며 국민적 저항 의지도 약해지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일 기지와 핵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타격한 건 바로 이 취약한 틈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수십 년간 이란의 대리 세력에 노출되어 있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기회였고요. 결국 이 전쟁은 참여한 쪽과 거리를 둔 쪽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식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의 파병을 요청한 배경에는 바로 이 구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전쟁이 세계에 만들어낼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에너지 시장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유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 파장은 주유소 기름값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류비가 오르고 제조 원가가 올라가며 소비자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죠. 중동의 지정학적 판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온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으로 이어지는 대리 세력 네트워크가 이번 전쟁으로 심각하게 약화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흔들리면 중동의 세력 균형 자체가 재편될 수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이 변화를 조용히 반기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역설적인 흐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외부의 군사적 공격이 오히려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 핵 개발에 대한 정권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사적 타격만으로 핵 개발 의지 자체를 꺾기는 어렵다는 시각이죠.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사이 대만 해협이나 동유럽 정세에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길지는 앞으로 눈여겨봐야 할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와 공급망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중동발 불안정이 반복될수록 각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증산, 유럽의 에너지 다변화 시도가 이 흐름과 맞닿아 있죠. 중동 정세가 출렁일 때마다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가 화두로 떠오르는 건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가 본격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의 유럽 파병 요청은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닙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동맹국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구조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들 모두가 이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뉴스를 읽는 시각 자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대국의 행동에는 거의 언제나 도덕적 명분과 전략적 이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둘을 구분해서 볼 수 있을 때 뉴스 이면의 진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읽고 있는가? 영상 초반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국은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이란과 전면전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미국이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동맹국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지금쯤은 그 질문의 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2015년 반쪽짜리 합의, 풀린 돈이 무기로 흘러간 10년, 자국민을 향해 총을 겨눈 정권, 전 세계 바닷길을 위협한 대리 세력까지. 미국이 방아쇠를 당긴 건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쳐 쌓여온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트럼프가 핵 합의를 파기할 때 오바마 지우기라고 조롱받았던 그 순간부터 사실 이 전쟁의 인과관계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먼저 이해한다면 앞으로 또 다른 국제 분쟁이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그 장면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이면의 긴 인과관계를 함께 볼 것인지 그 선택이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